인공지능 기술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트리플 AI 2021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된 이 Automated Storytelling via Causal Common Sense Plot Ordering 이라는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티베이션입니다. 과거에는 그럼 스토리 제너레이션을 하는 연구가 없었나? 당연히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경까지는 심볼릭 플래닝이라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플래닝에서 플랜을 스토리와 동격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취급을 해서 이 플랜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측 하단에 지금 한 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액션 스킴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액션 땡땡 해가지고 eat, 먹는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먹는 건데 누가 누구를 어디서 먹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몬스터가 빅팀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프리컨디션이라고 해서 여기 조건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몬스터가 빅팀을 알고 있어야 되고 몬스터도 살아있어야 되고 빅팀도 살아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몬스터가 빅팀을 어떤 로케이션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액션, 그러면 이 it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펙트는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액션 스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predicate calculus operation이라는 것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프리컨디션과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포스트 컨디션, 그러니까 사후 컨디션까지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프리컨디션, 포스트 컨디션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 매칭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if else 조건 맞추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라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그로 인한 이펙트를 적용하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플랜, 즉 스토리를 짜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액션 스키마 같은 것들을 전문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스토리가 이제 흘러갈 수도 있고요. 하드 코어즈 릴레이션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드 코어즈 릴레이션이 한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이 과거의 이 심볼릭 플래닝 방식은 이제 이 컨디션들에 의해서 매칭되었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하다, 하드 코어즈 릴레이션이다 라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액션 스키마에 등장을 했었던 보캐블러리, knows, alive 이런 보캐블러리라든지 또 이벤트들 그리고 캐릭터들만 국한되어져서 플랜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2010년대부터 2020년 사이에는 뉴럴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랭귀지 모델에 기반을 해서 수행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꼭 랭귀지 모델이 아니더라도 뉴럴 네트워크 모델까지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요약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STM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한 연구도 있었고요. LSTM이 무엇인지는 본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벤트를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이벤트들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랭귀지 모드,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어떤 골을 정의를 해서 골을 달성하도록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또 이 방식을 개선을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프롬프트를 먼저 생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투 스테이지 방식으로 취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토리 전체의 플랜을 짜고 나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텍스트 인필링이라고 해서 전후 컨텍스트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라는 게 앞뒤에 있는 다른 텍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 컨텍스트가 주어진 상황에서
가운데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플랫을 만든다는 것, 줄거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플랫을 그래프 형태로 일단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이 플랫 그래프라는 것을 크라우드 소싱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모델이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 연구들, 특히 2010년대에 수행이 되었다는 이 연구들을 쭉 나열을 한 것은 본 논문에서는 그냥 의미 없이 열거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논문들을 다 싸잡아서 공통의 한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냐면 코먼센스 난리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먼센스 난리지를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당연히 푸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매겨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이랑 이벤트 나열해서 텍스트 생성하는 거, 전체 플랜 짜가지고 텍스트 생성하는 거, 플랫 그래프 그리기 한다는 거, 이 세 부분을 제가 주황색을 칠해놨고 앞장 슬라이드에서는 하드 코저 릴레이션에 대해서 주황색을 칠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사실 주황색을 칠한 게 아니고 이 본 논문에서는 이 주황색을 칠한 이 부분에 크게 모티베이션을 더 받았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주황색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커먼센스 난리지를 활용을 해서 커먼센스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하드가 아닌 기존 연구에서 취했었던 하드 커저리티가 아닌 소프트 커저리티 방식이 가능해질 거야. 그래서 이 커먼센스 난리지를 사용한 소프트 커저리티를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를 통해서 플랫 그래프를 그린 후에 이 플랫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랬죠. 이것을 과거 연구에서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커먼센스 난리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소프트 커저리티에 의해서 플랫 그래프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그린 후에 이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하는 플랜을 짜고 이벤트를 나열하고 텍스트를 생성했던 과거 연구의 모티브를 삼아서 이 플랫 그래프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장 슬라이드에서는 하드 코저리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소프트 코저리티를 본 논문에서는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드 코저리티나 소프트 코저리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실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소프트 코저리티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기서 커먼센스 난리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커먼센스 난리지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본 연구의 이 본 논문의 구체적인 메소드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메소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본 논문에서 풀고자 했던 프로블럼이 뭐고 그리고 취한 솔루션이 무엇이며 컨트리뷰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블럼은 스토리를 제너레이션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스토리 전체가 아니라 스토리의 일부분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 텍스트 인필링 방식으로 스토리를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미리 써놓은 전반적인 플랜이 있어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사람이 써놓은 각각의 그 어떤 이벤트가 있겠죠. 주요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건들 사이사이에 텍스트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본 논문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방법을 C2PO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논문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죠. Causal Common-Sense Plot Ordering의 앞글자를 딴 것이에요. 자, 그러면 C2PO가 어떤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스텝을 크게 세 가지 스텝을 밟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Plot Extraction입니다. Plot Extraction은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요. Co-reference resolution 이라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장에서 뭐 영희는 밥을 먹었어. 그녀는 배가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녀가 영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Co-reference resolu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Co-reference resolution을 하는
다른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16년에 제시되었던 연구의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익스트랙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트리플이라는 것은 이제 영희는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영희가 먹는 거잖아요. 밥을 먹는 거잖아요. 영희가 밥을 먹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이루어진 주어, 동사가 목적어 이렇게 하면은 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라는 세 개의 아이템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트리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이 트리플들을 추출하는 그런 연구들이 당연히 많이 존재해왔어요. 그 중에서 이 오픈AI라는 것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엔 얻는 결과물은 플롯 포인트라고 정의한 것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플롯 포인트들의 모음을 넣는 것인데 이 플롯 포인트들의 모음을 넣는 이 과정을 플롯 추출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플롯 서브그래프 제너레이션입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그래프라는 용어를 여기저기서 마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프의 일부도 그래프이긴 하죠. 그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프라는 이 용어를 너무 여기저기서 다 지칭을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저 그래프인가? 저 그래프는 또 이 그래프인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설명을 할 때는 이 스텝 2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라고 구분지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 그래프를 생성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forward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고 backward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총 두 개의 서브 그래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커먼 센스 날리지가 드디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커먼 센스 날리지의 구체적인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다른 연구에서 가져다가 오고 있어요. 그것을 코멧이라고 하는 2019년에 등장했던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 코멧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forward 그래프와 backward 그래프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서브 그래프를 이제 이어주는 그래프 링킹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플롯 그래프 제너레이션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스텝에서 얘기하는 그래프와 이 위에서 얘기하는 서브 그래프를 구분하여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위에서는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두 개의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두 개를 이어줬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또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이제 묶어준 결과물을 플롯 그래프라고 지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서브 그래프들에 대한 합집합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집합인 플롯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워킹, 랜덤하게 워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지막 스텝입니다. 자, 뭔가 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많은 부분을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메소드를 이제 보기 시작할 것인데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해놨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연구에서의 진정한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 부분에서 스텝 1과 스텝 3은 사실 과거의 연구들에서도 다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나 이 플롯 익스트랙션, 예를 들자면 플롯 익스트랙션은 과거에도 제시된 바 있었던, 수행된 바 있었던 그런 스텝인데 이 안에서 사용되는 그 도구들도 직접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연구들의 결과물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텝 3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스텝 2에서도 사실 이 서브 그래프를 만든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부분이 바로 이 논문에서의 진정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텝은 플롯 익스트랙션입니다. 정렬된 플롯 포인트 모음을 이제 얻어내는 것이 스텝 1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그 스토리 플롯이라고 해서 예시 그 문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 스토리 플롯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예, 모델이 직접 생성한 게 아니라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그 대략적인 스토리를 일단 써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스토리에 중요한 것들만 써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어떤 그 플랫에서 핵심적인 이벤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 문장들을 가지고 위로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고 아래쪽으로도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위쪽 화살표와 같은 경우엔 아까 소개해드렸던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이 여기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멘션들이라고 해서 husband, he, him, he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화살표에서는 openIE라는 것을 사용해서 트리플을 뽑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lonely couple이 lives next to 어딘가에 살았어. 어디 옆에 살았대. 어디 옆에? garden 옆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소괄호 안에 컴마를 그 구분자로 해서 3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트리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트리플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리플들은 이 사람이 쓴 스토리 플롯상에서 순서대로 이제 뽑아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상 순서대로 이 트리플들도 존재할 것이고 멘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 점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오프셋이라는 그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얼라인먼트, 즉 정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he 이런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he랑 위에서 얘기하는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을 했으니까 이 he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 무슨 그 엔티티에 대한 얘기였는지, 즉 her husband에 대한 것이 바로 이 he였다는 것을 이 멘션 부분을 통해서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부분이랑 이 아랫부분에서의 트리플을 합쳐줌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래쪽에서는 트리플만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he가 진짜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he가 진짜 누구인지는 위에 부분 코레퍼런스 레졸루션 결과물에서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 he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는데 이 he가 밑에서의 트리플들 혹은 트리플들 중에서 어떤 he인지를 매칭을 시켜줘야 진정으로 그 어떤 개체가 the wall을 스케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렬을 할 때는 텍스트 오프셋, 즉 텍스트상에서 몇 번째 글자로서 등장을 했는지 그 위치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얼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사실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희가 밥을 먹었어. 그녀가 배가 불렀어. 그러면 그녀라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서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텍스트 오프셋은 두 번째 문장의 제일 앞이라는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녀라는 그 표현 자체가 여기 멘션에서도 두 번째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었던 거라는 그 오프셋 정보를 갖고 있기만 하면은 매칭할 수 있겠죠. 둘 사이를.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매칭시킨 최종 결과물을 오른쪽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extracted plot line이라고 이름 붙여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출된 결과물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춘 형태로 뭐 아주 조그만 문장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트리플로부터 생성되다 보니 트리플 안에 있는 아이템도 이어 붙인 문장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플롯 라인이라고 하는 요것들은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플롯 포인트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플롯 포인트들의 모음을 넣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순한 모음이 아니라 이 스토리 플롯, 사람이 써준 거에서 순서대로 매칭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이 문장들이 사실은 원본 스토리 플롯에서의 순서대로 그 순서를 지켜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된 플롯 포인트 모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두 번째 스텝은 좀 길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인접한 플롯 포인트 두 개로 이루어진 페어들마다, 자, 인접한 플롯 포인트 두 개라는 건 앞장으로 오면은 husband fears for life 라는 이 플롯 포인트와 he scales the wall 이라는 이 플롯 포인트 두 개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서로 인접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들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페어로 보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플랫 포인트와 세 번째 플랫 포인트도 서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묶어서 하나의 페어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접한 플랫 포인트 두 개로 이루어진 페어들마다 두 개의 서브 그래프를 만들자. 하나는 포워드 그래프, 하나는 백워드 그래프.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서브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 그림에서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1번과 2번이 각각 포워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백워드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장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플랫 포인트가 husband fears for life고 두 번째 플랫 포인트가 he scares the wor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그런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포워드 그래프 생성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앞서 소개드린 이 커밋, 커먼 센스 날리지로서 이걸 취급한다고 그랬죠. 커밋에서의 원츠 동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포워드 그래프를 생성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커밋이라는 요 녀석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커밋에서는 needs와 wants 말고도 다른 동사들에 대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needs와 wants 두 가지만을 활용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지금부터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forward 그래프를 만들어 나갈 때는 want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wants, 즉 원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husband fears for her life래. 그러면은 이거는 뭘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 husband가 get away 하고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혹은 또 이 get away 한 거는 또 escape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파게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커밋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프로파게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he scares were 이라는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로부터 need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것을 또 거꾸로 프로파게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want는 forward고 needs는 왜 backward냐 하면은 이것은 영어 언어에서 그 want와 need라는 것이 이 두 개의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상 차이점 때문인데요. 이제 want는 지금 보시다시피 forward 방식으로 프로파게이션 할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usband fears for her life 하면은 이것은 그가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했을 거야 해서 이걸 원했어.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이걸 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한 거는 또 이걸 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은 채로 프로파게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도 백워드 그래프를 만들어 갈 때에도 needs 동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하나하나에는 보고 백워드뿐만 아니라 forward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화살표 하나하나에는 이 엣지 웨이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웨이트 값, 어떤 그 의미의 그 리얼 밸류 숫자 값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숫자 값들은 코밋 도구로부터 얻는 일종의 컨피던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he scares were 했어. 그러면은 이것은 그가 이것을 need 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에 대한 컨피던스 값을 갖고 있다. 그런 개념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인접한 플랫 포인트, 요 1번과 2번, 요 두 개의 문장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스토리 플랫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개 사이를 이어주는 다른 조그마한 또 다른 이벤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forward로, 하나는 backward 방식으로 마구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want와 need라는 이 두 개의 동사에 의해서 이 두 개 동사에 대한 커먼센스 날리지라고 볼 수 있는 커밋에 의존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심볼릭 플래닝에서 취했었던 프로포지션에 의한 단순 매칭이 아니라 이 코멧과 같은 이 언어 모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이벤트들을, 요 조그만 네모들, 이벤트들을 생성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소프트 커저리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텝 2인데요. 아직 스텝 2인데 스텝 2에서 요 3번을 아직 안 봤죠. 저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3번을 아직 안 봤는데요. 이 3번은 이 두 개의 그래프, 서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두 개 사이에서 링크, 웨이 혹은 링크라고 불리우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브 그래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인데요. 그 이어줄 때는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선들, 화살표들마다 다 웨이트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이어준다는 것은 웨이트를 매겨준다는 그 과정으로, 그런 동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1번 수식과 같이 이 임의의 두 개의 노드, 여기서 말하는 U와 V가 각각이 어떤 노드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두 개 노드 사이, 두 개의 네모 박스 사이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계산하겠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자 부분에 지금 존재하는 요 P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probability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V 노드가 주어져 있을 때 U 노드에 대한 이 원츠 릴레이션에 대한 probability, U 노드가 주어져 있을 때 V 노드에 대한 needs 릴레이션에 대한 probability 값, 이게 이제 confidence 값이죠. 근데 이거 값들은 다 커밋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밋에서 사용해서 얻었다고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분자 부분, 여기서 알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커밋에서 특정 이 단어, to라는 단어에 대한 confidence로서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가능한 것은 이 영어 단어에서 지금 보시면 원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서브 그래프랑 needs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브 그래프랑 둘 다 to로 시작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o라는 공통 시작되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to라는 특정 단어에 대한 컨피던스 값을 분모해 둠으로써 이 뒤에 이어질 어떤 특정 그 이벤트에 대한 두 개의 이벤트 사이에서의 이 컨피던스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앞에서 만들었던 서브 그래프들을 이제 단순히 합집합 시켜줘요. 이어 붙여주고 그 다음에 랜덤 워크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 그림과 같이 이 플랫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랫 포인트들이 3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인접한 페어는 총 2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2개의 페어들에 대해서 각각 이 서브 그래프 덩어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서브 그래프 2개, 그러니까 각각의 이 페어들마다 포월드랑 백월드 서브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 2개 사이를 링크를 매긴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또 그림이 좀 심플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to be full이라는 거랑 다른 것들 몇 개만 지금 이어주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사이에 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링크가 이 사이에 많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빼곡하게 링크가 매겨진 이 서브 그래프, 포월드랑 백월드 합친 서브 그래프가 하나, 그리고 2개, 총 2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기선 제가 그림을 복붙하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husband fears for life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맨 왼쪽 거는 husband fears for life가 맞고 두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될 녀석은 he scales the wall이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어야 될 플랫 포인트는 he begs for mercy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랫 포인트 쌍 사이마다 이 빼곡한 서브 그래프들이 만들어져 있을 것인데 그냥 그 2개를 단순히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합집합이라고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요 엣지들마다 또 여기 링크 매겨진 것들도 포함을 해서 이 선들마다 다 컨피던스 값이 그 위에 매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맨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맨 오른쪽에 해당되는 플랫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랜덤 워크를 하게 됩니다. 이 컨피던스 값에 기반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워크를 한다는 거죠. 산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 빨간색 선을 지금 그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산책 가듯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은 랜덤 워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플랫 그래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워크를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스토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맨 왼쪽부터 시작해서 맨 오른쪽 방향으로 항상 워크를 진행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던 스토리 플랫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주었었던 이 주요 이벤트들을 담은 플랫 포인트들 사이를 텍스트로 인필링 시켜주는,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텍스트들로 인필링 시켜주는,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미스테리와 그리고 페어리테일즈에 대한 그 두 개의 장르에 대한 스토리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8대2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테스트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10개의 문서를 픽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그 모델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C2PO 외에도 비교 대상으로 벌트, 아주 유명한 언어 모델입니다. 벌트에다가 인필링 기능을 매긴 것을 일단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Hierarchical Fusion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두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그 명세는 우측 상단에 있는 테이블과 같아요. 미스테리와 페어리테일즈에 대한 그 데이터 명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은 이 모델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벌트 플러스 인필, 그냥 줄여서 벌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벌트는 커먼센스에 대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녀석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설계가 된 녀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벌트 입장에서는 아마도 커먼센스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자신감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Hierarchical Fusion과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설계가 된 녀석이니까 커먼센스 난리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스토리텔링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신의 그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C2PO는 둘 다 잘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그 실험을 진행했는지가 아래 그림에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셋 중에서 미스테리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10개의 플롯을 선별을 하고 그것들을 각각 3개의 모델에 대해서 동일하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립적으로 3개씩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C2PO도 3개, 벌트도 3개, Hierarchical Fusion도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페어리테일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르 2개, 그리고 선별된 것 10가지들에 대해서 총 모델은 3가지, 그리고 각각의 모델이 또 3개씩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총 180개의 스토리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했냐면요.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좋은 스토리의 조건을 따로 정의해서 그 정량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 여러 명의 사람, 여기서 이제 351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주어서, 설문지죠. 질문지를 주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이밸리에이션을 취했다고 하고요. 이 351명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합격한 사람들만 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테스터들, 이 351명의 각각의 테스터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냐면 C2PO가 생성한 스토리 1개랑 다른 라이벌 메소드 1개, 여기서 말하는 라이벌 메소드라고 함은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벌트랑 Hierarchical Fusion이죠. 둘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픽이 되어서 생성한 스토리,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스토리를 비교하게끔 그렇게 제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페어리테일즈에 대해서 이제 C2PO가 만든 게 하나가 있고 또 벌트가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2개를 쌍으로 묶어놓고 이것을 평가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 평가를 한 거죠. 근데 그 평가할 때 동일한 그 쌍에 대해서 한 명만 평가한 게 아니라 3명이 평가를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평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가 정말로 유효하냐, 차이가 정말 있는 게 맞느냐, 누가 더 잘했어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 것이냐 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맨 휘트니 U 테스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3명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명이
비슷하게 평가를 해야 정말 그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신빙성 확보를 위해서 카파 밸류를 계산을 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질문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질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논문에서 설계를 한 건 아니고요. 2018년에 이미 제시되었던 그 평가지 혹은 질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이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매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 plausible order, 그러니까 order라고 그냥 지금부터 볼게요. order. 그러니까 overall causality가 그 스토리 안에서 그것이 좀 적절해 보이느냐, 그 순서가 좀 적절해 보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make sense 하냐. 근데 어떤 녀석이 더 make sense 한지에 따라서 점수를 이 부분에서 얻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싱글 플랫으로서 얼마나 더 어떤 녀석이 더 그 훌륭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봤을 때 스토리가 만약에 뭐 한 페이지짜리다. 그 한 페이지 안에 5개의 문단이 있었다. 그럼 그 5개의 문단 각각 따로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썼지만 합쳐놓고 보면 이상한 그런 스토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롯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코히어런트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이 플롯이라고 부르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higher quality,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퀄리티 자체를 너가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enjoyable 이고요. 즐거웠냐, 읽기 좋았냐, 재밌었냐 이런 것이고, 마지막은 장르에 얼마나 얘가 맞아떨어졌냐, 장르에 맞냐. 예를 들어서 공포소설인데 계속 사랑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이것이 재밌다고 할지라도 그건 장르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 장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실험 결과는 미스테리 그 장르에서 C2PO랑 벌트랑 비교한 거랑, 그리고 페어리테일즈 장르에서 C2PO랑 벌트랑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앞장에서 얘기 드렸던 이 평가 양식이 6가지가 있었죠. 6가지 항목별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항목에서 그 세로축은 preference, 그러니까는 벌트랑 C2PO 중에 어느 것을 사람들이 더 전반적으로 좋다고 했는지를 비율로 보여주고 있어요. 파란색이 C2PO고 이 위에 있는 주황색 부분 혹은 살색 부분이 벌트이니까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많다는 것은, 더 크다는 것은 C2PO가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뛰어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그 C2PO가 미스터리 장르에서 벌트보다 뛰어났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앞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미스터리 데이터셋, 미스터리 장르의 데이터셋을 제가 노란색 칠해놓고 코먼센스 부분도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게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칠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장르를 취할 때 왜 취했냐면은, 미스터리는 코먼센스 날리지 쪽이 좀 잘하는, 코먼센스 날리지 쪽을 조금 더 잘 알 것 같은 모델이 있다면 걔는 미스터리 쪽을 조금 더 잘할 것 같아, 그쪽 스토리 제너레이션은 잘할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자체에 좀 더 강세를 보이게끔 만들어진 모델이 있다면 페어리테일즈 쪽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페어를 매겨서 색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벌트 모델은 결국 미스테리 장르에 대해서 스토리 제너레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녀석인 것으로, 페어리테일즈에 비해서는 비교적 미스테리 쪽을 조금 더 잘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하이어리컬 퓨전은 페어리테일즈를 좀 더 잘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페어리테일즈보다는 C2PO가 미스터리 장르에서 벌트를 압도적으로 눌렀다라는 것이 미닝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이 각각의 그 평가 요소들마다 이 별표라든지 뭐 십자 표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의미는 각각 이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은 스타 표시가, 별 표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카파 밸류가 몇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kappa value랑 p value는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맨히튼 U 테스트랑 kappa value를 통해서 각각 평가 결과가 유효한가, 평가 결과가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 각각의 평가 요소들마다 이 조그만 기호를 통해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건 또 다른 그래프인데요. 다른 그림인데요. 이 C2PO가 페어리테일즈에서 하이어라키컬 퓨전보다 뛰어났다. 지금 보시는 건 C2PO랑 하이어라키컬 퓨전이랑 비교한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미스테리에도 물론 이제 더 뛰어났지만 그보다는 페어리테일즈 쪽에서 더 뛰어났다는 것이 더 미닝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적인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들을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은, 결과적으로는 C2PO가 1등이고, 그리고 하이어라키컬 퓨전이 2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이 실험 결과를 보면. 그러면 스토리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벌트가 가장 푸어했었어요. 이 세 개의 모델 중에서는 가장 푸어한 결과를 냈는데, 이를 볼 때 스토리 제너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모델들이 확실히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트는 스토리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설계된 녀석이 애초에 아니다. 그러니까 C2PO라든지 하이어라키컬 퓨전이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상에서 그 가로축에 있었던 그 평가 항목들 중에서 올더부터 퀄러티까지 요 4개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조이와 장르 간에 서로 또 코릴레이션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밌는 점은 재밌었는지, 장르가 잘 맞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뭐 꼭 높다고 그래서 이 퀄러티나 혹은 플랫이나 센스나 올더 부분 점수가 뭐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외에도 사실 실험 결과에 대한 짜잘짜잘한 해석들이 논문에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논문을 직접 특히 실험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 결과 샘플입니다. C2PO가 만들어낸 미스터리에 대한 것, 그리고 페어리테일즈에 대한 것, 또 벌트랑 하이어라키컬 퓨전의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테스터들로 인한 주관적인 그 바이어스에 의한 그런 영향은 없었을지 사실은 좀 의문으로 남게 되고요. 이 테스터들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또 사람이 스토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준 후에 그 사이사이에 텍스트 인필링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도 하이어라키컬 퓨전과 비교를 했을 때 장르 평가 요소랑 인조이에 대한 평가 요소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 앞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인조이나 장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주 거의 뭐 비스무리하죠. 그죠? 미스터리 쪽에서는 거의 비스무리하고 페어리테일즈도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그 실험 결과 샘플만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 뭐 미스터리 쪽으로 한번 볼까요? C2PO는 Holmes decides to go, Holmes wants to go, Holmes begins to go, Holmes 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이어라키컬 퓨전 같은 경우에는 Holmes decides to go 한 다음에 그 사이를 텍스트 인필링을 하는데 The room was silent, The room was silent, The air was heavy 등등 이렇게 좀 뭔가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진짜 누군가 쓴 책을 읽는 것 같네 라는 이런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C2PO는 이게 뭔가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지금 반감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이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만약 보고 싶었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저라면은 이런 부분을 좀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왼쪽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왜 오른쪽은 나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까지 적게 했다면 그러면은 실험 결과 분석에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